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사이클 올해 주목이 됐던 2024년인 만큼 정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에 열띤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차 반감기가 지난 4월 22일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상승 사이클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조정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거는 반감기 채굴자 매도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원래 매 반감기마다 반감기 직후에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파는 채굴자 매도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뭐 길게는 5개월까지도 사이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3, 4개월 정도 평균 이어져 왔습니다. 그거는 반감기 이후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운영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건데요. 그 매도가 이번 사이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했는데 독일 정부가 불법 행위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판매를 하면서 5만 개라고 하면 하루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100배가 넘는 수량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부 팔아치우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매도 압력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0년 묵은 악재죠.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 하면 이제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하실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급량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이런 공급 사이클의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승 시세가 나타난다. 이런 게 반감기 이후의 상승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다들 알다 보니까 이 반감기 효과가 좀 혹시 약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이거는 그 알고 말고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이면 유동성이 줄어들죠. 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걸 아니까 유동성이 안 줄어듭니까? 금리 낮출 걸 아니까 유동성이 안 늘어납니까? 상관없죠. 그냥 이거는 A라는 작용이 있으면 B라는 반작용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매번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지난 사이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선행해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런 효과도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작용이 발생을 한 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은 그 조정받은 저점이 한 53,500달러 선이었어요. 네. 이 부분보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독일 정부의 매도라든지 마운트곡스 보상 물량 같은 것들을 소화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소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독일 정부 물량은 다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고, 네. 마운트곡스 물량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3분의 2 정도가 거래소로 지금 배포가 돼서 이제 거래소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보상 물량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늦어도 2주 안에는 배포를 완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 배포가 아마 거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거를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다 배포가 됐는지는 미정이지만 거의 배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 3분의 2 정도의 물량은 지금 배포가 된 거고, 남은 3분의 1의 물량은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10월까지 남아있는 거죠. 다만 지금 거의 3분의 2의 물량이 거의 배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물량의 그런
시장 공포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레딧을 통해서 채권자 한 500명 가까이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한 56% 정도의 응답자가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두 팔겠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8%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는 쪽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마운트 곡스 14만 2천 개의 물량이 모두 배포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시장에 나올 물량은 이번에 독일 정부가 판매한 5만 개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독일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한 2, 3주 안에 다 매도를 했는데 마운트 곡스는 10월까지죠. 굉장히 긴 기간 안에 그거보다 더 적은 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죠. 네,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해킹 사건으로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에 투자를 했던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한 80억 달러어치의 물량 반환이 있었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이 10년 묵은 이 어떤 빚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이 받은 코인을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지 않겠다. 그간 10년 동안 가상화폐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인정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냥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혹은 좀 더 보유하겠다. 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았던 걸로 똑같다고 확인이 보시면 되네요.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그거 상속받았으면 바로 팔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죠. 뭐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8% 정도는 다 팔겠다. 네. 근데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안 파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또 이 보상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년간 그냥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었을 뿐이지. 적금이랑 똑같아요. 적금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적금 받으면 바로 다 뭐 써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해서 적금 들었던 게 이제 해지가 돼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좋은 시기에 적금 만기가 온 거죠. 뭐. 네. 오히려 이 시기에 받았으면은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적금으로 치면은 이자가 막 오르는 시기에 받은 그렇죠. 거예요. 그럼 예. 오히려 또 넣어야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들 아는 반감기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악재 같은 것들이 적은 하락폭으로 소화가 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굉장히 하락폭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서 각각 30% 이상의 하락이 최소 5번 이상씩 있었어요. 2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40% 하락도 그 정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 하락이 이번에 53,500달러, 한 7,700만 원 정도 갔을 때 한 27% 정도가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 하락이 이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사실 하락은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무서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신민철 작가님의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이런 반감기 사이클의 상승의 고점은 반감기가 마무리되고 종료되고 나서 12개월에서 18개월에서 정점이 나온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이 같은 전망은 과거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 대한 차트를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저희한테 주셨던 걸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로 크게 오르지 않다가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각도를 네, 포물선 급격하게, 상승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각도를 키우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악재 수급적으로 매물들을 잘 소화하고 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지. 네,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적었던 내용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2024년 10월까지겠죠? 까지의 기간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에요. 네, 그 채굴자 매도 한 4, 5개월까지도 이어지는 그거를 다 소화하고
또 팔려고 했던 사람들 다 소화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기존 사이클들에서도 한 반감기 이후에 4개월에서 5개월 지점까지 평균적인 상승률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평균이 20%라는 건데 이 기존 사이클들이 어느 정도냐면 두 번째 사이클은 그 반감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한 20, 30%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거의 30배가 올랐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네. 그리고 지난 사이클도 반감기 한 4개월 후까지 마찬가지로 한 20%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파라볼릭 상승이라고 하죠. 포물선 상승을 하는 게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지지부진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속도가 딱 과거 평균의 속도예요. 심지어 아직도 조금 더 빨라요. 왜냐하면 반감기 전에 워낙 많이 올랐던 게 있어서 아직도 지난 2차, 3차 사이클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2차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30배, 3차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8배를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전혀 페이스가 느린 것도 아니고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르다, 여전히.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은 네,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1, 2차 사이클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부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역시나 3차 사이클의 8배,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그 시점부터의 상승 이후 고점이 8배까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망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어느 쪽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는 홍콩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가 동시에 승인됐고요.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연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바로 간밤이었죠. 7월 20일 밤 사이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땐가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영향력이 크던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블랙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는 비트코인의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게 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상으로는 비트코인의 30% 정도에 달하는데 관심도는 10에서 15%라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킹이 제외됐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기관들에게는 특히 개인보다도 기관들에게는 그 패시브 인컴이거든요. 마치 채권과 같은. 근데 그런 배당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더리움의 핵심 펀더멘털 중 하나인 스테이킹이 사라지면서 연평균 한 4에서 5% 정도 되는 패시브 인컴이 사라진 ETF예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반쪽짜리 ETF다라는 말들이 많죠. 그러면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ETF가 이제 이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밤부터 출시가 되는데 막상 출시되고 기관들의 반응이 뜸하다면은 오히려 가격에 더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것조차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 변화 말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없었던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 가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때도. 네. 이더리움, 그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도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더리움 ETF도 뭐 당장의 가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차이점은 이런 좀 배당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비트코인도 건가요? 원래 없고요. 네. 비트코인 원래 없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그 네트워크에게 예치하는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검증자, 이 검증자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검증자들에게 새로 블록이 형성될 때 나오는 보너스 이더리움을 배포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연 한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원래 없는 거고요. 네. 채굴자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그 패시브 인컴 연 4% 정도 되는 수익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 기관이 들어가기 위한 그게 이더리움 ETF에는 없다는 거죠. 네. 스테이킹을 못 해요. 이더리움 ETF로 그 자산운용사들이 취득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못 합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 ETF에서 월배당 ETF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무언가 다른 상품들이 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 원래 본질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네.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배당 같은 그런 역할을 비트코인은 하는. 그 네. 채굴자가 되려면 정말로 이제 채굴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그냥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그 보상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더리움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자산은 아니군요. ETF가. 그렇죠. ETF가 좀 네.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ETF의 매력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는 뭐 명확한데요. 네. 접근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안전성. 예. 그 혁신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거래소에 이제 본인 그 계좌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또 그거를 거래소에 그대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지갑 등으로 옮겨야 됐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려도 이게 뭔 말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주식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지만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는 거래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현물 ETF가 안 되지만 미국이란 가정하에 그냥 증권 앱에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현물 ETF를 사면은 나를 대신해서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가 그 비트코인을 사서 스탁까지 보관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개인 지갑이나 그런 보관의 의무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나는 거래소 못 믿겠어. 난 비트코인도 못 믿겠어. 근데 블랙록이 한대. 그러면은 믿을 수 있죠. 블랙록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예요. 거기가 한다고 하면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SEC가 미국이 언제든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ETF를 인정했어. 그러면 금지할 일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성까지 생기는 거죠. 네, 모든 면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큰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기업은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규제들을 받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생김으로써 기업들이 그냥 주식을 사듯이 지금도 한국도 기업들이 주식은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현물 ETF를 통해서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 또 특장점이 있죠. 네. 저도 3차 사이클을 살짝 타봤는데 그때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놓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매도도 하고 수익도 보고 네. 또 푹 하락할 때는 또 사니까 또 올라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을 제대로 좀 규모 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갑 을 가지고 계시고 그로 좀 옮겨야 보다 좀 안전한 그쵸. 매매를 할 수 있는 네. 건데 ETF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좀 더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네.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네. 점에서 네. 큰 강점이 ETF 네. 상품에 있다라고 네. 보시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부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비트코인 투자율은 10%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신뢰도의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신뢰도 떨어지고. 근데 블랙록이 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그냥 증권 앱에서 가능해. 이렇게 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이 원래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는 거죠. 네. 이번에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으로 옮긴 이유는 2025년 말에 이번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이 하락장이 되겠죠? 그럼 또 언제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냐? 코인을 아직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았다. 가상화폐 중에서 나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을까요?